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어교사 유정욱입니다. 문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19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작품은 조세희 작가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줄여서 난쏘공이라고 하죠. 난쏘공 들어는 봤을 겁니다. 한 번쯤은.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자, 여러분 문학을 배운다고 하면은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면 요 소설은 꼭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보면 여러분이 아마 느끼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이고요. 이 작품의 배경이 70년대입니다. 1970년대.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을 시기죠. 70년대 선생님은 뭐 태어났지만은 그 시절에 아주 어렸을 적이기 때문에 그 시절이 뭐 확실하게 이런 시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또 이렇게 보면은 특히 60년대, 70년대죠. 이때는 우리나라가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굉장히 피폐하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살다가 60, 70년대, 80년대까지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경제 발전을 굉장히 많이 했죠. 경제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경제 발전을 많이 해서 지금은 우리가 세계에서 10위권의 그러한 뭐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1인당 GNP도 3만 달러가 넘죠. 굉장히 잘 사는 그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있는 나라가 됐지만은 1970년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사실은 빈부격차가 컸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농경사회였잖아. 농경사회였다가 조선시대 때까지 농경사회였는데 역시 이제 뭐 계속 농사 짓다가 60년대 70년대 경제 발전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노동자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 노동자가 어디서 왔겠어? 농사 짓던 사람들이 농촌에 농사 짓던 사람들이 도시로 와가지고 도시 노동자가 됐겠지. 그죠? 이농 현상이라고 하죠. 이농 현상이 일어나면서 농촌은 또 피폐해지고 도시의 노동자가 됐는데 그 도시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뭐 서울의 구로공단이니 뭐 안산에 뭐 무슨 공단이니 뭐 이런 공단이 있잖아. 그런데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경제 개발 시켰지만은 뭐 사실 그때 보면은 노동자들이 뭐 돈도 이렇게 많이 벌던 시절도 아니고 가난하게 살고 지금 서울 같은 데 보면은 지금도 달동네라는 데가 있잖아, 그지? 서울대 보면 어떻게 보면 막 수십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달동네 사람도 있잖아. 빈부격차가 크지, 그지? 어, 이 난서공이라는 작품도 보면은 사실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면 돼. 여기에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고 소외대 받은 사람들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 그죠? 선생님이 이 책을 읽은 게 언제냐면은 좀 일찍 읽었어요. 이 책을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읽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어떻게 읽게 됐냐면은 선생님 초등학교 때면은 거의 뭐 70년대, 70년대, 뭐 80년대 이때인데 80년대죠. 80년대인데 이 책을 어떻게 읽었냐면은 사실은 선생님의 그 누나가 있어요. 큰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그때 선생님과 나이 차가 많이 납니다. 한 10살 정도 차이 나는데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뭐 대학생이었겠죠. 그때 누나가 이렇게 그 읽던 그 책 중에 하나가 이 그 책장에 이 책꽂이에 이 책이 꽂혀 있었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 뭐 모르고 그냥 뭐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이제 좀 좋아했으니까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어렸을 때 이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사실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내용을 다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지만 당시에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어렴풋이나마 뭔가 그 어떤 뭔가 느끼게 된 이 사회에 대한 부조리라던가 그런 거 뭔가 느끼게 된 그러한 계기가 됐다. 선생님도 사실은 인생의 책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공 난쏘공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TV인가 영화로 아마 했을 겁니다. TV에서 이걸 방영을 해주는데 그때도 어렸을 때 이걸 TV에서 보고서는 참 또 그 글을 읽었을 때하고는 다른 느낌이었지만은 굉장히 또 그때도 어렸을 때 굉장히 그 참 재미있게 봤고 제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그러한 기억이
갑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세희 작가는 이제 1942년생이고요. 지금도 아마 생존해 계실 겁니다. 소설가시고 1965년에 경향신문에 등단을 하셨고요. 작품집으로 시간이 지금도 아마 열심히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제목이 이제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난쟁이 원래는 원제는 뭐냐면 난장이입니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었는데 왜 바꿨냐면은 난장이라는 말은 표준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난쟁이가 표준어예요. 장이라고 하는 거는 잠깐 문법 공부를 하자면 어떤 기술자를 뜻하는 건데, 기술자. 미장이, 뭐 대장장이 이런 게 기술자를 말하는 게 장이고요. 뭐뭐 장이라는 말이 뒤에 전미사가 붙고요. 쟁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술자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말해요, 그죠? 난쟁이라는 거죠. 키가 작은 사람을 약간 우리가 난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선생님이 요거를 잠깐 준비를 잠깐만 할게요.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조세희. 1.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없는데 교과서에 보면은 여기 1이라고 돼 있죠. 1. 총 3부로 돼 있어요. 3부로 돼 있어 가지고 여기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각각 1부, 2부, 3부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자식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영수도 나오고 뭐 영희, 영호 나오는데 이 세 아이의 시점으로 각각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가요. 그래서 1인칭 시점입니다. 각각이 1부, 2부, 3부가 약간 그 바라보는 시점이 다릅니다. 각각 1인칭이지만 주인공이 달라집니다. 이 1부는 뭐냐면은 여기 영수의 시점입니다. 영수. 여기가 보면은 식구가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영호가 있고요, 영희가 있고요, 나가 있죠. 여기가 나가 누구냐면은 서술자입니다. 서술자. 서술자 영수입니다. 영수. 영수가 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 영수, 그다음에 둘째 아들 영호, 셋째 딸 영희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자, 난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키가 작은 사람을 우리가 뭐 약간 비하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난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의미하는가?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 소설은 허구잖아, 그죠? 그런 이제 그 아버지를 난쟁이로 설정을 한 겁니다. 나머지 식구들은 난쟁이는 아닙니다. 아버지는 난쟁이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도시에 사는데 빈민입니다. 빈민,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시에 산다고 다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이자 그다음에 장애인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를 대표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자,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가 않았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난쟁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불평등하고 의롭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불의라고 합니다. 불의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난쟁이라는 것만 알지, 겉모습만 보고 알지, 그 나머지 것들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불의하다. 또 세상은 불평등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누가 여기 보느냐면은 서술자가 나예요. 여기 나라고 돼 있죠. 1인칭이죠. 나는, 이때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서술자죠. 서술자인 영수, 큰아들입니다. 다섯 식구죠.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내 목숨을 걸고 내 말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들은 옳지 않아. 나 내 목숨 걸고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자,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 천국과 지옥이 나오죠. 천국인 뭘까요? 그래서 부유한 자들이 사는 현실입니다. 지옥은 뭘까요? 반대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현실을 뜻하겠죠. 여러분도 필기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필기를 하시면서 따라오세요.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영순의 식구는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부자들 아닙니까? 부자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뭐 종교적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진짜 전쟁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죠? 그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게 힘드는 거야, 그죠?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 아주 막 전쟁하듯이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거야. 그 난쟁이 가족의 그러한 생활. 그걸 갖다가 전쟁으로 비유한 겁니다. 근데 뭐 열심히 살면은 좀 부자도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맨날 졌어요. 그 전쟁에서 왜냐면 졌다라는 건 뭐예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어머니가 다 참았는데 그날 아침 일만은 자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건 현재인데 그날 아침이라고 하면서 이제 과거의 일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서술 시간이 과거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과거의 일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개고장이에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조린 감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개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자,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냐? 철거 개고장입니다. 개고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경고를 하는 거야. 재촉하는 거야. 이제 철거하겠다고 경고, 재촉하는 거 이런 걸 이제 개고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가 됩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영순회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이제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재개발이 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여기 사람들이 가난한데 어디 갈 데가 없잖아, 그지? 그렇다고 뭐 이렇게 돈 뭐 이주금 많이 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가기가 쉽지 않죠. 지금도 뭐 이런 걸로 갈등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 앞에 여기 복명동 앞에 거기도 이제 지금 재개발한다고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도 이제 한참 동안 갈등이 많이 있었잖아, 그지? 그 뭐 철거한다, 뭐 저거 한다 해가지고 이제 70년대니까 아무래도 이런 게 이제 더 좀 심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있다. 조각마루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좁은 마루예요, 좁은 마루.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랬겠죠. 가난하니까 형편을 드러낸다. 자, 그래서 좀 이제 집을 헐러고 이제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라고 철거 개고장이 이제 나올 거다라는 걸 이제 미리 예상하고 있었겠죠.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밥상이 뭐 보리밥에다가 뭐 감자, 된장밖에 없습니다. 초라하죠. 어머니의 밥상은 가난한 형편을 드러내는 소재가 되겠죠. 앞에서 그게 있었죠. 뭐냐, 조각마루도 그렇겠죠, 그죠? 조각마루도 마찬가지로 조각마루, 어머니의 밥상 둘 다 그 가난한 형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낙원구 주택 444 1번지 1970 몇 년 9월 10일 수신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에 1839 김부리 귀하. 제목 재개발 사업 구역 및 고지대 건물 철거 지시. 귀하 소유 아래 표시 건물은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행복 3구역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제15조,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0 몇 년 9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철거 대상 건물 표시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에 1839 구조 건평 평 끝 낙원구청장. 자, 여기 이제 개고장의 내용이 되겠죠. 수신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참 재밌는 표현이죠.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했습니다. 낙원이 뭡니까? 낙원. 유토피아. 그 낙원 아닙니까? 천국 같은 곳. 그 낙원이라고 하죠. 우리 낙원. 행복동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가? 안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반어라고 하죠. 반어법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낙원도 아니고 행복하지도 않아. 불행해. 지옥 같은 곳이야. 살기 힘들어. 그죠? 반어적 표현. 절망적 현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어법을 쓴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법을 이제 이런 규정에 의하여 라고 돼 있죠. 규정 법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철거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철거를 합리화하는 근거가 되죠. 법에 따라서 하겠다. 물론 법을 잘 지켜야 되겠지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이 빈민들을 갖다가 억압하는 도구가 된 겁니다.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물론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그래도 협상도 하고 하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 보면은 좀 강제를 한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을 근거로 빈민들을 협박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자,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산업화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산업화됐다는 것은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을 해서 대량 생산해서 또 수출도 하고 하면서 이제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경제 개발이 되니까. 굴뚝의 그림자가 좁은 마당을 덮었다. 이건 뭘 상징하냐? 산업화의 폭압성을 상징한다. 산업화 돼가지고 이렇게 경제 발전되고 잘 사는 건 좋은데 또 그러다 보면은 기존에 있던 그 우리가 삶의 터전이라던가 농촌이라던가 이런 건 다 피폐해지잖아, 그죠? 또 사람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또 거기서 소외되는 계층이 나오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약간 또 명과 암이 있는 거야, 그죠?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한 거죠. 19번째 줄.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왜 그랬겠어요? 답답하니까. 막막한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내는 거죠. 자,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동사무소로 가서 항의를 하는데 그런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었죠. 그런다고 철거가 취소되지는 않겠죠. 왜냐? 사회적 문제니까. 동사무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나라에서 경제 발전한다고 다 철거하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발생한 문제다. 떠든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라고 봐야 되겠죠.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 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닥과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이 한데 뒤엉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개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매었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매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몇 사람의 거간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쟁이가 간다! 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고문을 읽었는데 일단은 여기 이제 철거민 기존 원주민들한테 입주권을 줬겠죠. 아파트 새로 지면은 들어와라. 근데 그 사람 이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입주를 포기하면은 보조금을 주겠다. 보조금 많이 주겠습니까? 나중에 안 주겠죠. 그러니까 다른 데 이사 가기도 쉽지 않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참 난감하죠. 누군들 이런 날이 아니죠?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그죠?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왜 그랬습니까? 삶의 터전을 지금 빼앗길 그런 상황에 놓였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몰려온 겁니다.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맸다. 공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뭐한 사람이야? 노동자. 그죠? 노동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희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렇습니까? 충격받아서 그렇게 충격받아서, 그죠? 이제 철거한다고 그러니까 충격받아서 그렇게 도는 게 있죠. 거간꾼들 약간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입주권 팔어. 니네 어차피 아파트 들어오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입주권 팔아라. 그럼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입주권 팔아가지고 돈 벌고 나의 살 집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거
사실은 입주를 할 수가 없지. 입주를 할 상황이 안 되잖아. 능력이 안 되잖아. 그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파트 입주. 새 아파트 가서 살면 좋은데, 그지? 돈이 없으니까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야. 현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입주권 팔으라고 자꾸 하는 거죠, 그죠? 요즘처럼 막 투기하려고 입주권 팔아 그런 게 아니겠죠. 그죠? 아버지는 책을 읽었다. 아버지가 뭐 독서를 뭐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책 제목이 뭐냐면은 책 제목이 이제 그 뒤에서 나오지만은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그 책을 읽고 있어요. 책. 예. 그러면 지금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서 1만 년 후에 그 세계를 읽는 그걸 갖다 상상을 하는 거 아니야, 그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라는 거를 이 책을 읽는 그 행위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지금 태도. 이 소설이 굉장히 뭐 밝고 그 재밌는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 당시 시대를 생각하면은 또 이 주인공들의 삶에 영혼의 가족의 삶에 이입을 한다면 감정이입을 한다면 굉장히 슬프고 좀 우울하고 어두운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게 뭐 엄연한 또 당시에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외면할 수는 없겠죠. 그죠? 사회에는 다 명과 암이 있으니까, 그죠? 이어서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 알루미늄 표찰, 그거는 이제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져 있는 알루미늄 표찰입니다. 그거를 표찰이 증거물이에요. 그 표찰을 떼야지만, 이 표찰이 있어야지만이 이 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요 내용이. 그래서 떼는 것 같습니다.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그 표차를 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현실을 수용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드러난다. 어차피 이제 입주권 받아가지고 어쨌든 뭐 그걸 팔던지 뭘 하던지 해야 되니까 어쨌든 지금 그걸 또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강제 철거 당하면 아무것도 이제 뭐 입주권도 못 받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제 영호, 이 동생이죠. 영호는 굉장히 못마땅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 현실에 순응하는 그러한 태도가 불만이 있는 겁니다.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 것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증거물이 되겠죠.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거다. 어머니가 말했다. 스무날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다.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자,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자식들이 다 이제 실직을 했습니다. 실직. 왜 실직을 했냐? 여기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 자식들이 이제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해가지고 항의하다가 다 해고가 당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라고 철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있죠. 철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입주권을 팔자. 그러니까 팔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팔려고 그러는 거죠. 팔긴 왜 팔아? 라고 영호가 이야기하네요. 영호는 굉장히 현실 저항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엄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실적인. 뭐 아파트 입주할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팔아야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사는 거야. 여기는 우리 집이다. 그럼 뭐야? 저항은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대안이 될 수가 없죠. 안 나가면 강제 철거당한다고 아까 개업장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비용도 징수하겠다. 소리만 보는 거죠. 안 갈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한 달 전만 해도 여기 우리 집이야 안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 라고 했습니다. 자, 체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체념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영어의 말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고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놓았다니까 이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그건 우릴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과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자,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그걸로 얘기는 끝난 거다. 아버지의 체념적 태도. 두 번째, 시로 대표되는 국가기관이죠. 기관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라는 게 뭐야? 우리 철거민들, 그 도시 빈민들 위해서 아파트를 지은 게 아니죠. 뭐 새로 이 사람들 위해서 아파트 지은 건 아니겠죠. 이건 뭐야? 이걸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 믿지 못하는 거죠. 여기는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펜지꽃. 여기는 이제 여동생이죠. 순수하고 연약합니다. 영희의 캐릭터는 그런 영희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그러니까 펜지꽃이라는 꽃이라는 건 어떻게 좀 연약해 보이고 좀 그러지 않으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
영희와 그런 편집꽃이 약간 좀 그 이미지가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왜냐? 이것이 이제 여기가 영희가 이야기하고 있죠. 철거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야. 근본적인 이유가 갈 데가 없어. 돈이 없어. 아파트 입주할 수도.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오는 사람 그냥 나올 줄 알을 테다.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노. 부조리하다는 거야. 현실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분노. 자, 내가 영수죠. 그들 옆엔 법이 있어. 그들은 뭐야? 가진 자, 부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에게는 힘이 되고 가난한 자는 순응하게 하는 그러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마당과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는 풀냄새가 났다.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고는 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면서 말했다. 고기 굽는 냄새란다. 우리도 나중에 해 먹자. 나중에 언제?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영희의 성격은 어때? 연약하고 여리다. 소리를 내지 말고 울으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소리 내지 말고 울어. 아픔을 참고 견디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살기 힘들어. 이런 얘기야. 고 견디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렵다. 뭔 말인지 알겠죠? 참고 견뎌야 돼. 이런 말이야. 영희의 몸에서는 풀냄새가 났다. 풀냄새? 이거는 가난을 상징합니다. 왜 가난을 상징하냐? 이거 이제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매개체가 됩니다. 자, 풀냄새가 이제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매개체가 됩니다. 이게 여기서 있죠? 개천. 그냥 편의상 짝대기를 그어볼게요. 여기 개천 건너 이 부분이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에요.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 네. 여기가 과거 회상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개천 건너 여기서부터 과거 회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쓰세요. 따로 쓰진 않을게요. 개천 여기서부터 과거 회상이 시작이 됩니다.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는 주택가 골목은 뭐야 여기는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고기 굽는 냄새가 났어. 고기 굽는 냄새. 풍요로워. 지금이야 뭐 고기 뭐
누구나 먹을 수 있지만은 70년대만 해도 고기 뭐 먹기 쉽지 않았잖아요. 그죠? 좀 잘 살아야 먹지. 공유로움을 상징하며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해줘요. 왜냐? 우리는 보리밥 먹고 있는데, 얘는 부자 동네는 고기 먹어. 박탈감 느끼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 풀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는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가난한 거. 얘는 부자, 부유한 거. 그죠? 그래서 풀냄새가 났다는 거는 이 과거가 이제 이 과거 옛날에 그런 일을 이제 떠올리는 겁니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면서 말했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면서 말했다. 빨리 하면서. 자식한테 고기 사주고 싶죠. 근데 돈이 없으면 못 사주니까 빨리 이 상황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그죠? 그래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심리가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우리도 나중에 해먹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불가능해요. 이 형편에서 불가능합니다. 쌀밥도 못 먹고 지금 보리밥 먹고 있는데, 그죠? 고기 먹기 힘듭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자, 일단 222쪽까지 이번 시간에 마치고요. 2차 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